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3일.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자, 여러분들께 미리 성탄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에게 복된 성탄이 되시길 빕니다. 또한 아울러 이 땅에 평화가 자리 잡아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조용한 것만 평화가 아니라요. 그런 평화는 예를 들면 유신체제의 평화, 누구도 찍소리도 못하던 그런 시대의 평화는 가짜 평화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또한 평등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없을 때, 그때 평화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막 찍어 누르고 짓밟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행복이 부여되는 그런 평화를 갈망합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들 아침에 많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용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칼은요, 경향신문 기자협회가 어젯밤에 올린 성명, 그것을 첫 번째 섹션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돈 받고 기사 빼주었다. 어떤 업체에 불편한 기사, 이걸 내려주고 그 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경향신문이 이걸 바로잡고, 또한 기자들이 말하자면은 이런 몹쓸 짓을 한 경영진, 또 편집국 고위 간부를 내치기로 했단 말이죠. 그 자신들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겠죠. 단순히 이렇게 끝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사장, 편집국 간부의 그 개인적 일탈로 정리할 일인가? 아니면 우리 언론이, 특히 진보 언론이 갖고 있는 이런 참 비탄한 현실, 이 현실의 한 부분은 아닌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재발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것들을 한번 좀 따져볼까 하는데요. 예, 올리님은 사과는 무슨 문 닫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레드에어님, 그렇게 또 회사 이름을 밝히시면 어떡하나. 유원상님도 말이에요. 자, 그래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나누도록 하고, 곧바로 이제 오늘 광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자, 먼저 풀무원 얇은 피만두. 지난 정치부심 시간에 제가 먹어봤습니다. 와, 세상에, 여러분. 이 피가 느껴지지 않는 만두피 맛보셨어요? 그러니까 딱 왜 있잖아요. 그 만두국 먹다 보면은 만두피가 벗겨져 가지고 이제 이게 만두소가 뭉쳐 가지고 둥둥 떠다닌 거, 그거 탁 수저에 넣어 가지고 입에 넣었을 때, 그때 이제 피 맛이 날 리가 없잖아요. 피가 벗겨졌으니까, 그죠? 예, 바로 그 맛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고기만두, 김치만두, 만두피로 이제 감쌌는데 만두피 맛이 안 나요. 그 밀가루 맛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만두입니다. 정말 얇고요, 꽉꽉 찼고요. 그래요. 그 만두피만 이만해 가지고 먹다 보면 이게 그 수제비를 먹는 건지 만두를 먹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얇은 피만두, 우리 레드에어님 드셨나 보다. 네, 니베르님도 드셨나 보네. 얇은 피 김치만두 맛있다고요. 네, 자, 벌써 이 침이 이제 막 돕니다. 예, 최강의 즉석만두, 풀무원의 얇은 피 고기만두, 김치만두가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물론 압도적 최저가지요. 이제 만두 사러 마트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주문하시면 편하게, 게다가 압도적 최저가에 문 앞까지 배송합니다. 만두 전문점에서 먹던 0.7mm의 그 얇은 피의 압도적 식감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풀무원 창립자의 자녀 가운데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있죠. 풀무원은 국내 최초로 유기농법을 시작한 분으로, 이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미담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풀무원 창립자이신 원혜영 의원의 아버지, 그분이 그걸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말 착한 기업이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내놓습니다. 풀무원 얇은 피 고기 앤 김치만두,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요거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이거 다른 만두를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만두를 먹을 수가 없어요. 예. 남은 거는 전 부치면 맛있다고 니베르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뭐 동그랑땡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 그러네 진짜. 예. 자, 불문 좋은 만두 나왔어요.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또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요. 자, 어제 김용민 TV 구독자 30만이 달성됐습니다. 함께 박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김용민이가 정말 맨손으로 시작을 했어요. 두 쪽만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에는 김용민 브리핑,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오디오 파일을 그냥 썸네일과 함께 올린 정도인데 한 2만 정도 쌓였어요. 김용민 TV 구독자 수가. 그러다가 이제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TV로 전환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2019년 12월 20일 구독자 달성 30만. 네, 그렇습니다. 30만 구독자 달성을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다 여러분들 덕이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많은 성원과 또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김용민이가 혼자 잘나서 그런 것 같진 않지. 또 우리 방송의 컨텐츠를 가득 채워주시는 정말 위대한 출연자분들, 이분들 덕을 제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레데어님 너무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남성 청결제 필요한 도적. 네, 그렇습니다. 백옥 같은 이 사타구니를 만들어드리는 그 이름이 뭐더라? 홍보할 때만 그 광고주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네. 자, 에딩 미디어님 17명. 이거 뭐 17명을 거치지 않은 지금 수십만, 수백만 대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있었습니까? 다 17명 지나가요. 네. 점점 더 축적하면은, 네. 이제 뭐 정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도전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네. 우리 레드연님은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때부터 쭉 들으셨다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30만이 너무 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예, 이제 뭐 웬만한 중견 언론사의 유튜브 구독자 숫자보다도 능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좀 너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여론조사 전문 기관입니다. 거기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정기 조사를 했는데 주요 유튜브 방송 시청 경험 여부를 물어봤어요. 주요 유튜브 방송 시청 경험 여부를 물어봤는데 유시민의 알릴레오 본 적 있다 34.1%.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500만이 넘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유시민의 알릴레오. 그죠? 여론조사 34.1%면 1,500만 이상 봤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자, 그리고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봤다는 사람 25.3%.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1,700만 아닌가? 1,700만이 아니지. 25.3%면은 한 1,200만 정도 봤다는 얘긴가? 1,200만. 나 참. 5천만에 25%면 얼마죠, 여러분? 5천만에 25%면 얼마예요? 예.
나 참 이게 또 수학이 안 돼가지고.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봤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34.1%고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봤다는 사람은 25.3%. 어떻게 되죠? 1250만 정도. 1250만 정도. 자, 김용민 TV는 얼마일까? 김용민 TV. 13.4%였습니다. 13.4%. 김어준을 능가하지 못했지만은, 네, 그래도 뭐, 김어준의, 절반 이상은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퍼센트예요? 김용민 TV는 몇 퍼센트예요? 13.4%면 얼마지? 13.4%. 한 900만 정도 됩니까? 700만쯤. 700만 정도는 봅니다. 네, 그래요. 자, 구독자 30만에 김용민 TV 시청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13.4% 나왔습니다. 한 700만 정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규제 TV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하고 이제 인터뷰했던 정규제 TV. 이건 한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6.9% 나왔습니다. 6.9%. 6.9%면 얼마입니까? 6.9%면 아주 계산 좀 해봐요 좀. 5천만 국민 중에서 6.9%면 한 350만 정도. 네, 350만 정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용민 TV가 이미 우리 정규제 TV를 추월했어요. 네, 한 700만 정도가 시청하는 걸로 파악되는 김용민 TV.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일보가 그 구독자 수가 한 100만 된다고 하죠. 4인 가구가 조선일보 한 부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 전부 다 조선일보를 읽는다고 쳐도 400만 정도밖에 안 봅니다. 조선일보보다 많이 구독하는 김용민 TV. 여러분 존심을 가지시죠. 네, 여러분들이 김용민 TV를 만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웃겨보려고 한 얘기지 무슨. 예. 자, 구독자 30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키우신 김용민 TV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뉴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1면에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1면. 시끄러운 집회고와 함성, 연설은 청각에 크게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의 귀를 가린다. 서울맹학교, 국립서울맹학교에 따르면은 지난 몇 달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와 민주노총 등이 노숙농성을 진행하면서 교내 보행 수업은커녕 등하교마저 어렵게 됐다. 보십시오. 이 기사 아주 웃겨요. 민주노총이 지금 폭력과 욕설이 난무한 집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소음을 간혹 일으키긴 했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내내 청와대 앞에서 폭력과 욕설, 심지어 자기들을 비판하면은 빨갱이라고 반응하는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입니다. 바로 빤스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예요. 서울맹학교 학부모회가 지난 토요일 청원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앞길을 막았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이랬단 말이죠. 민주노총 보건 나를 밟고 가라고 그랬습니까? 22일 날 왜 뭐예요? 토요일 날. 그날 빤스가 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 마치고 행진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빤스 쪽 보고 저기 나를 밟고 가라고 한 거예요. 맹학교와 인근 주민의 민원을 받은 경찰은 최근 집회 주최 측에 2차례 제한 통고를 내렸지만 소음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니 진짜 이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이것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혜택을 누리는 집단은 빤스밖에 없는 거예요. 빤스밖에 없어요.
경찰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법령상 소음 제한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 중. 아니 지금 이분들 맹학교에 학생을 보낸 부모님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은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뭐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아이고 언제 법이 통과가 되는데 이게 시행령 바꾸는 걸로 가능한가? 아니 국민일보 기사 보자고요. 실제 집시법 개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에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시법 개정안은 심야 시간 주거지역 등에서 집회 시위로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제한 통고를 내리고 통고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5개월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지금 있는 법도 잘 안 지켜요. 마구잡이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권력이 화끈하게 까불면 이렇게 된다. 뭔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지금 계속 봐주고 있어요. 지금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거는 빤스 세력만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인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뭐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만히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또 경찰이 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정치적 해석을 좀 더하자면은 민감용 경찰청장을 비롯한 휘하 경찰들이 대통령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늘공의 이런 횡포.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끝났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번 총선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시 국민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집권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늘공들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것은 뭐 대통령 자체가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또 인권적이고 하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면은 뭐 경찰이 지금 정권을 우습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빤스하고 이렇게 서울 명학교에 학생을 보낸 학부모와 또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 누가 약자입니까? 누가 공공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나저나 저는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 김조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냥 제가 김조원이라면 상황이 이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청와대가 무리할 정도로 드라이브를 건다. 물론 이제 진짜 뭐 가서 좁힐 수도 없는 거고, 검찰 총수를 교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계는 명확하지만은 그냥 청와대 브리핑룸에 가가지고 내가 몇 날 며칠까지 얘기를 했다. 그러나 경찰 총수는 들은 척도 안 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요 앞에 사는 시민들, 청와대 앞에 사는 시민들은 시민도 아니냐?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하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김조원 이야기 김용민이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김조원 일 안 한다는 거. 법대로만 하세요. 무슨 뭐 여기다 오버를 하래? 자, 그나저나 국민일보 보십시오. 요 기사에 보면은 서울 맹학교 학부모회를 들고 일어나게 만든 주체는 빤스,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인데 민주노총을 슬쩍 갖다 넣어요. 그리고 이 기사에 전광훈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다 전광훈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광훈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전광훈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빤스가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이 발언하고 그 이튿날 있죠. 그 이튿날 국민일보에 전광훈 빤스 집회 광고가 실렸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빤스 발언이 아마 지난주인가 나왔을 거예요.
지지난주였나? 지지난주. 봅시다. 국민일보 보면 나오겠지. 그래요. 12월 10일자 화요일 48면 보면 전광훈 목사의 전국 목회자 세미나 성경을 알자. 예,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응? 이거를 좀 넓혀야 되는구나. 요 광고가 실렸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발언이 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자라면은 목사님을 꼬드겨 가지고 하룻밤 잤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아 정말 참 아주 골 때리는 세태입니다. 예. 자, 빤스 이야기가 빠진 국민일보. 왜냐? 빤스가 광고주니까. 자, 이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죠. 그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이야기입니다. 독립언론 경향신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로 시작하는 이런 공고문. 저 경향신문 온라인판에만 실렸어요. 오프라인 지면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뭐 이거를 지면에 싣느냐 인터넷판에 싣느냐 내부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제 느낌에 추정에 이제 아마도 온라인판은 편집국장이 장악을 못해서인지 온라인판은 지금 아직도 탑으로 올라와 있어요. 탑으로. 네. 독립언론 경향신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9년 12월 13일자 경향신문 1면과 22면에 게재 예정이던 A기업에 대한 기사가 해당 기업의 요청을 받고 제작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다 알고 계시네. 사장과 광고국장은 A기업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했습니다. 사장은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편집국장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자는 사표를 냈습니다. 왜 사표를 냈을까요, 여러분? 경향신문 월급이 정말 작아요. 아마 종합일간지주 중에 가장 열악할 거예요. 예. 월급도 적게 주는데 기사 쓴 걸 기업의 요청 때문에 내리라고. 그럼 내가 그러면 기사 써가지고 이 신문사 공갈 협박하는데 1조 했네. 이 기사로 공갈 협박하는데 1조를 냈어. 난 이런 회사 못 다니지 하면서 사표를 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상호 형이 알려줬어요. 그럼 나도 얘기해도 되겠네. SBC 파리바게뜨에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자, 경향신문 기자들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장, 국장, 해당 기자 면담을 거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2월 19일에 기자총회를 열었습니다. 사장과 편집국장, 광고국장은 이번 일에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내부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바로 잡았으니 이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전 경향신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 광고국장, 편집장으로부터 편집권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편기자들이 혹은 언론 노동자들이. 경향신문이 이 사원주 신문 회사거든요. 원래는 과거에 가톨릭이 갖고 있다가 그리고 어떤 분이 갖고 있었더라. 하여간 가톨릭 재단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누구를 거쳐서 그래 그 경향신문 그 사태 누구지? 그 이 사람 이름 내 기억이 났는데 누구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응? 경향신문 강탈 사건. 잠깐만요. 이 사람 이름은 얘기해주고 가야 돼.
경향신문이 누구한테 있다가 넘어갔더라. 이준구 사장, 그렇지. 이준구 사장이 사업가였는데 경향신문을 소유하면서 편집권은 이렇게 기자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판 신문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박정희 일당이 이 경향신문을 강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통반장만 보는 신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통반장만 보는 신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랬던 경향신문이었다가 이 경향신문이 이제 한화 김승현 회장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김승현 회장이 뭐 신문을 인수하면은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나 또 뭐 적어도 세무조사 이런 건 안 받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인수를 했는데 이건 뭐 별거 없는 걸로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신문을 내놨고요. 문 닫게 생겼어요. 이때 그 사원들이 퇴직금 다 모아가지고 사원주로서 경향신문을 인수합니다.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항구적인 경향난 그리고 저임금에 시달려왔던 경향신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향신문이 수익 사업도 많이 벌이고 그랬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을 해왔던 경향신문이었습니다. 그런 경향신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경향신문이 전에도 한번 삼성 관련한 칼럼, 김상봉 교수 칼럼을 내렸다가 이 젊은 기자들의 반발을 샀던 일이 있었죠. 네. 삼성 눈치도 보게 되고 그래요. 경향신문 삼성 눈치 많이 보는 신문입니다. 진보 언론으로 불리지만 이 기업들 돈에는 취약해요. 취약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사태를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경향난이라 하더라도 신문하고 신문의 기사하고 협찬금을 엿바꿔 먹는다. 이거는 신문 사지 말아야죠. 그런 신문 뭐하러 있어요. 응? 레드에어님, 대학 동기도 경향에 있다가 MBC로 옮겼어요. 라고 하셨네요. 임금이 굉장히 적어요. 요즘도 연봉이 3천인가? 예.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 네. 그래요. 조우님, 친구 이름이 김경향이라서 절교할 생각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뻥이죠? 경향신문이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 경영자도 어떻게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겠고, 항구적인 이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현 경향신문 사장 장충기한테 문자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경향신문이 이럴 때 확실하게 국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와달라. 우리 망하면은 진보 언론 하나 무너진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은 비판 못하니까 기업들은 뭐 비판을 하긴 하죠. 그러나 100 비판할 거 한 20, 30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은 해야겠고 할 수 없이 비판해도 전혀 뭐 뒤탈이 없는 문재인 정권이나 털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나 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론이야. 우리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 비난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경향이 이런 참 참사죠. 참사를 딛고 새롭게 거듭나려면 편집권을 온전히 기자들한테 줘야 한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하간 경영진은 편집에 손 떼라. 뭐 아마 이런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근데 너희들한테 이제 만약에 편집권을 넘겨주면 너희들은 잘할 수 있는가? 우리 검찰 관련한 보도를 보면은 경향신문 기자들은 이미 사장만큼이나 신뢰를 상실했어요.
저렇게 검찰, 진짜 우리 사회 진정한 거악이라 할 수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털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만만한 현 정부 인사들만 두들겨 패고, 그 기업들로부터 돈 안 받으면 뭐예요? 기업들의 돈, 그 권력을 추종하는 행태가 다른 트랙에서는 검찰의 권력을 추종하는 행태로 또 계속 온전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경향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만하면 털고, 만만하지 않은 진정한 검찰이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언론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텐데, 최 원장님. 그래서 사실 세계 언론들의 공통된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기업들이 그래도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고 언론들 먹여 살리고 그런 언론들 먹여 살려야 한다, 그런 사명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이렇게 수틀리게 돼, 그러면 광고 안 주면 그만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깡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을 제대로 비판하는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한겨레를 포함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언론사라는 조직 구조는 이제 뭐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제는 저널리스트 한 명 한 명이 말하자면은 브랜드가 되고 상품이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이상호 기자 같은 분은 아주 선구자적인 분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얼굴, 자기 이름 내걸고 어렵지만 힘겹지만 그래도 브랜드 언론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시작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도 그분이 MBC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랬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으면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미디어 저널리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동영 사장 같은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왜 이렇게 제가 이동영을 띄우냐고요? 이동영을 보면은 남을 짓밟기 아주 그냥 일수죠. 남을 밥 먹듯이 짓밟습니다. 그러나 김용민이는 이게 넓고 또한 관대하고 포용력이 넓은 이런 김용민이는 이동영을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와 저의 인격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민의 근본 있음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 이동영은 저를 욕해도 저는 이동영을 욕하지 않습니다. 레벨이 있는데, 레벨 격차가 있는데 뭐 굳이 이동영까지 까가지고. 자,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